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6월 25일 금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글로벌 주식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도현 수석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증권사는 얼마나 다니셨나요? 예. 그 2000년에 삼성증권에 입사했고요. 20년이니까 네, 그 정도 한 20년 넘으셨네요. 네, 거의. 야, 상당히 오래 다니셨네요. 예. 그럼 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글로벌 주식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재는 주로 이제 미국 시장하고 그다음 홍콩 시장에 상장된 ETF들 분석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ETF 젊은 분들 특히 관심 많은데 최근에 상장 지수 펀드 좀 이따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짧게 좀 월가 브리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5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95%, S&P 500은 0.6%, 나스닥은 0.7%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4일째 사상 최고치고 S&P도 이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주에 41만 1000명으로 전주보다 1000명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가 브리핑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제가 이제 3가지 포인트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증세 없는 바이든의 인플라 플랜. 두 번째, 몸값 2조 달러 넘은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 주가 잠시 하락할 때는 ETF. 이렇게 3가지를 꼽았고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이슈들을 한번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증세 없는 바이든의 인플라 플랜. 이건 뭐냐면요. 일단 오늘 새벽 어제 밤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초당적 그룹, 그러니까 미국 상원의 공화당, 민주당 다 합친 그룹하고 바이든이 얘기했던 인플라 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내용을 좀 보셨나요? 네, 간단하게는 한번 읽어봤어요. 예. 그 골자는 보니까 결국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하긴 하는데 뭐냐면 8년 동안 도로, 교량, 철도, 광대역 인터넷, 수자원, 전기차 이런 인프라 투자에 나서게 된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신규 투자가 5,790억 달러다. 예,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 당초에 얘기한 것보다 많이 줄은 거잖아요. 조금 줄었죠? 예, 당초에 바이든이 얘기한 게 2조 3천억. 네, 2조 달러가 넘었었으니까요. 근데 다시 의회에서 수정 제안한 게 1조 7천억. 근데 이게 또 1조 2천억인데 사실상 근데 그 중에 6천억 달러 규모만 신규 투자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보다는 상당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월가는 상당히 환호를 했어요. 예. 그 이유가 좀 있나요? 일단 그 인프라 투자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겠지만은 이제 또 하나는 보다 근원적인 부분은 이제 그 연준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좀 그렇지만 이제 최근 며칠 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스닥이 연일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제 기록하고 있겠지만은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2월 달부터 이제 좀 많이 낙폭을 기록한 좀 약간 이제 중소형 기술주들이 상당히 이제 좋았는데 그런 것 자체는 이제 미국 금리가 좀 안정을 찾고 그다음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계속 보내는 메시지 자체도 성급하게 테이퍼링에 들어간다든가 어떤 성급하게 금리를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보다 신중하게 물가에 대해서 접근하겠다. 이런 메시지 이제 계속 보내고 실제로 이제 언제부터 좀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스케줄까지 나오니까 사실 2월달, 3월달에는 이런 물가 인상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다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시장을 지배했었는데 지금은 명확히 어떤 스케줄도 나오고 연준의 태도도
그래도 좀 명확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파가 뭐 당연히 존재하겠지만은 좀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될 때보다는 조금 그래도 상당히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거, 요런 부분에 대한 안도 의식이 좀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깔려 있고 거기다 또 바이든이 이렇게 그렇죠. 네. 저기 인프라 투자로 또 경기를 부양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서는 환호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다. 근데 이제 좀 사실 궁금한 게 재원 조달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당적 뭐 합의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하진 않았어요. 일단은 뭐 증세는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공화당이 제안한 유류세 인상도 빠져 있고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법인세 인상 그러니까 이 21%에서 18%로 올리겠다는 법인세 인상 부분도 일단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단 저기 세금 올리면 기업이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증시에 영향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일단 빠져 있고 대신에 국세청이 나서가지고 세무조사 열심히 해서 부자들한테 좀 세금 많이 걷겠다 이런 게 살짝 또 들어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런 저기 증세는 이제 사라진 거냐? 증세 없는 바이든의 인플라 플레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 증세 쪽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선거운동 때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이분이 지금 증세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전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되게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 감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세 정책으로 수혜를 본 사람은 부자들이고 실제로 이거 감세를 해가지고 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라든가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평범한 미국인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느냐 사실 별로 수혜를 본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자 감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실제로 일정 부분은 다시 이거를 돌려놔가지고 미국의 재정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미래 세대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거는 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이니까요. 되는 거니까 약간 이제 이런 성향을 계속 이제 갖고 있는 분인데다가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많은 재정 지출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그 기업에 이렇게 돈 달라고 얘기를 하기가 코로나로 다들 직격탄 맞아가지고 다들 힘드실 텐데 이거 돈 달라는 얘기를 지금 당장 꺼내기는 좀 쉽지가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다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낼 만한 경제 형편이 된다면은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특히 민주당이 어떤 내세우는 어떤 밸류라고 그러죠. 가치를 봤을 때도 이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외신에도 살짝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법인세 인상이 빠져 있지만 별도 법안으로 또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예산안 할 때도 또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잖아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저기 세금 인상, 뭐 부자 증세나 뭐 저기 법인세 인상이라는 저기 바이든의 증세 이슈는 사라지진 않은 거. 저는 아직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좀 약간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세금을 올릴 만한 경제 환경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뭐 부채 한도도 지금 이미 넘어섰는데 지금 부채 한도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7월 말까지로 유예돼 있잖아요. 이제 그게 또 되면 또 정부 부채 가지고 또 조정을 해야겠죠. 싸우고 막 이럴 텐데 저기 미국 정가에서 그러면 또 증세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증세는 이제 기업 이익이나 투자 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증시를 볼 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이슈 증세 없는 바이든의 인플레 플랜 약간 의문점을 남기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몸값 2조 달러 넘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게 저기 시장 장중에는 좀 며칠 전에 2조 달러 넘었는데 최종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2조 달러를 드디어 넘었어요. 어제 한 주가가 0.5% 오르면서 2조 달러를 드디어 넘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이제 이게 좀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작년 8월인가 애플이 2조 달러 넘었을 때 상당히 미국 언론에서 야 2조 달러 처음으로 상장사 중에 시가총액 2조 달러 넘었다 하면서 상당히 좀 뛰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때 작년에 이제 막 성장주들이 붐을 이루면서 이걸 상징하는 게 바로 애플의 시가총액 2조 달러 넘은 거 요거였는데 이번에도 연초에는 약간 성장주가 좀 테크주들이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 보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두 번째로 애플에 이어서 2조 달러 시가총액 2조 달러 넘으니까 다시 이거 테크주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약간 리스크 요인도 많이 있잖아요 테크주에. 뭐 아까도 약간 말씀하셨는데 연준의 뭐 금리 인상 이슈 뭐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테크주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는 물가에 대해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신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안도를 하고 있는 데다가 실제로 뭐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떻게 나선 간에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으면 그건 지금 당장 밸류에이션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금리 수준에서 이제 기준으로 보면 한 1.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1.5 이하까지 이제 다시 안정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도 이제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금리 피크도 맞고 연준에 대한 우려도 이제 피크아웃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최고치를 찍고 지금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가격 매력이 연초 대비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그 가격 매력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간 미국의 이제 시장을 이끌어 이제 테크 업종에 대해서 다시 좀 순환매가 도는 어떤 이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 그렇고 근데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 요인은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여쭤봤는데 제가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미국 하원 상임위에서 그 반독점, 그러니까 빅테크들에 대한 반독점 금지 법안, 독점 금지 법안이죠. 반독점 법안 이게 하원 상임위를 일단 통과를 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5개, 6개 되는 그 패키지가, 그러니까 규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이슈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금리가 일단 1.4%, 5%, 4%대에서 지금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10년 만기 국채금리 기준으로 아직도 이 연준에서는 지금 소위 그 돈줄을 좀 매파가 존재하죠. 죄자하는 매파 아직 이르다 하는 비둘기파 아주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어제도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면 그 비둘기파였다가 매파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이분이 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연준이 차라리 일찌감치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 테이퍼링 그러면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거.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오르게 되죠. 지금 부양을 줄이는 게 향후 더욱 공격적인 전환을 하는 것보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거 빨리 하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입장을 바꿨어요. 근데 다른 분, 이제 또 존 윌리엄스란 분, 이분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데 이분은 약간 중도적인 쪽으로 이제 약간 분류가 되는데 이분은 아직 멀었다. 미국은 아직 그 완전 고용하고 상당히 멀었고 아직 금리를 바꿀 때는 아니다. 뭐 그러면서 계속 나오지만 팬데믹 이후에 여전히 700만 개, 일자리 700만 개 정도 부족한 상태고 이걸 다 회복하는데 앞으로 2년 정도 더 걸린다. 그러니까 뭐 저기 돈줄 잴 때는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그 안에 싸우면서 밖에 가서도 이제 여론몰이를 이제 양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런 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논리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상승과 가능성에 대한 논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제 미국 테크 업종이 직면한 전 가장 큰 리스크는 물론 규제도 가능한 얘기겠지만은 이제 그것보다는 결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이제 이나 어떤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
기업이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봤을 때 그거 이제 나누잖아요. 예. 이렇게 나누면 이게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어떤 배수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은 주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적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공급이 되면서 이게 높아진 기업 가치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인 거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담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제 7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상쇄할 만한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 좀 그걸 설명을 할 만한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아니 뭐 그렇잖아요. 이제 과거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 대비해서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혜를 받는 속도가 훨씬 더 크다면은 사실 이제 그건 용납이 가능한 거죠. 예. 2분기 실적 수준, 실적 시즌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몸값 2조 달러 넘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가지고 다시 기술지 테크주 얘기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ETF 전문이신 김수석의 전문이신 ETF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잠시 하락할 때는 ETF 뭐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잡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지난 한 달간의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순위를 봤더니 1위는 에어비앤비, 뭐 당연할 것 같아요. 그 경제 침체로 여행이 늘어나니까 에어비앤비가 많이 늘어나겠고 2위는 테슬라. 한국 사람도 테슬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3위가 이제 S&P 500,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ETF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그래서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ETF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 이게 ETF는 사실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ETF가 사실 뭐 ETF 주가 하락할 때만 사는 거는 아니죠. 작년에 주가가 상승할 때도 ETF는 이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러니까 ETF는 이제 Exchange Traded Fund라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의 이제 다양한 지수들을 한번 이제 주식처럼 한 번에 이제 살 수가 있는 이런 이제 투자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ETF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은 많이 늘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은 많이 늘고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늘었는데 이게 사실은 개별 종목을 자기가 딱 찍어가지고 매매하기는 좀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엑슨모빌 굉장히 좋은 종목이야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은 실제로 엑슨모빌이 좋은 종목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미국 회사인데. 우리는 이름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 회사의 내용이나 이런 건 잘 모르죠. 근데 아무튼 국제 유가가 오르면은 그 에너지 캐는 기업은 조금 뭐 그것이 엑슨모빌이 됐건 쉘이 됐건 로열 더치 쉘이 됐건 로열 더치 쉘이 됐건 쉐브론이 됐건 아무튼 뭐 누군가는 수혜를 볼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세계에 있는 에너지 기업을 한번 다 사보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달러가 넘었다.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 다시 재평가되는 시기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가지고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로 한번 올라갈 종목은 뭘까? 우리가 그걸 구별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특히 초보 투자자들이 구별해내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뭐 다 그냥 다 필요 없이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한번 다 사보자.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뭐 어도비도 사고, 세일즈포스닷컴도 사고, 한번 다 사보자. 그러면 사실 그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ETF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계 시장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개별 기업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하고 살 만한 이런 명확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이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차라리 그런 것보단 하나의 산업을 이제 다 산다든가 하나의 시장을 다 사는 이런 대안을 생각하면 ETF가 상당히 매력적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초보 투자자 중심으로 ETF를 많이 산다는 보고가 나오는데요. 근데 초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도 ETF를 이제 굉장히 많이 운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매매도 되게 간단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싸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가 싸다는 게 아니라 펀드 운용사가 받는 보수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싸니까
그러면은 뭐 클릭 한 번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자산을 한꺼번에 살 수가 있고 매매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되는 거고 보수도 싸고 그다음에 성과는 어차피 그 개별 지수 따라가는 네. 거에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 충분히 뭐 이거는 그 초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들도 굉장히 좀 활용할 수가 있는 대안이 되는 거죠. 근데 ETF 하면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제가 뭐 보여드린 S&P 500 다른 거 뭐 이건 뻔한 건데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뭘 골라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 건지. ETF가 미국에 있는 것만 한 2,00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개별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개별 지역을 추종하는 거, 그다음 뭐 여러 테마들에 투자하는 거. 요즘 또 작년 이후 테마형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인기였죠. 뭐 친환경, 전기차 이렇게 뭐 혁신 기업. 또 맞아요. 아크 그렇죠. 인베스트먼트라고도 캐시우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시장에 지금 이제 처음 접근하신 분한테는 저는 어떤 ETF를 많이 권해드리냐면 이제 QUAL이라는 ETF를 권해드려요. QUAL이요? 코드 QUAL 뒤에다가 ITY 붙이면 퀄리티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퀄리티가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거고요. 이건 특징이 업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ETF에서 어떤 지표를 뽑아요. 지표가 좀 높은 수익성, 그다음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 그다음에 재무 구조 요 세 개를 해가지고요. 점수가 높은 기업을 뽑아서 투자하는 대안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팩터 투자 ETF라고 그러고요. 요거 이제 이름은 이제 iShares MSCI USA 퀄리티 팩터 ETF라는 건데 앞서 나와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꾸준한 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그다음 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이렇게 굉장히 미국에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했고 그것이 높은 수익성이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재무 구조 자체도 뒷받침하고 분산 투자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좀 처음 접근하신 분이라도 사실 우량주를 투자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굉장히 좋은 ETF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등생만 뽑아놓은 그런 ETF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우등생에 딱 점수를 자기들이 매겨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걸로 구성한 ETF네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ETF 특히 미국에 대해서 좀 접근하고 싶으신 분은 이걸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 번째 이슈 주가 하락되는 ETF 이것도 좀 얘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이제 그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든 미 대통령과 상원의 초당적 그룹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플라 투자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인플라 투자로 경기가 부양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재정으로 돈을 풀려면 증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증세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장사 중에선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테크주 시대가 오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가가 잠시 하락할 때는 상장지수 펀드 투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종목을 고르기 힘든 초보 투자자들이라면 시장이나 산업 전체를 살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처음 나오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래도 미국 시장을 좀 세 가지 단어로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되니까 사실 이제 저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미국 시장을 그냥 단순히 좀 뉴스만 좀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 제가 저희 관점에서 봐도 여기 들어왔을 때랑 나갈 때랑은 좀 오늘 미국 시장,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미국 시장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6월 25일 금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삼성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김도현 수석 연구위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